안녕들 하십니까? 21의 생각 이세용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변형 생성문법 이론으로 유명한 노엄 촘스키 교수의 제자입니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의 형식 구조에 매달렸던 스승과 달리 이분은 개념이나 범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레이코프의 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 상대편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을 강화하게 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 프레임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박근혜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대선 불복론은 어떨까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역공합니다.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느냐? 혹은 불복하면 안 되느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 주제는 대선 불복론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 자리에 정치팀장 이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그 대통령 사퇴 요구 성명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여지없이 또 대선 불복론을 들고 나왔죠. 이 대선 불복론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 프레임을 설명하는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폭탄론입니다. 그 세금 폭탄론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탄은 피해야 하는 것,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대선 불복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불복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대중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미 이제 규정이 돼 있다고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든가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다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제대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프레임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야당도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민주당도 대선 불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거든요. 그 장하나 의원이 그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민주당은 이제 즉각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장 의원이 이 당에 부담을 줘서 죄송하다면서 이제 당직을 사퇴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선을 그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지만 혹은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이제 수없이 되풀이해 왔는데 국가기관이 근데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움츠러들기만 할 뿐이고 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 수를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 만들기의 사례가 이번만은 아니죠. 아까 간단히 세금 폭탄 얘기도 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폭탄론인데 세금은 폭탄이다. 그래서 피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초기에 그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이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사용하는 세금 폭탄론을 민주당이 사용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제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그 악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또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때는 보수 진영에서 괴담론이라는 프레임을 많이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자체에 대한 이제 정당한 비판도 무조건 괴담이다 이렇게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짜놓은 이런 대선 불복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는 어떤 맥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우린 대의제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이제 그 헌법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공정이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불복이란 단어가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대중들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7년에 그 이인재 선거 불복인데요.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었죠. 예, 당시에는 이제 당명은 신한국당이었고 이회창 후보랑 붙어서 이제 졌는데 그 선거에 불복해서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만들어서 다시 출마한 그런 사례가 국민신당이었던가요? 있습니다. 예, 국민신당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나라당에서는 그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해서 선거 불복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불복하는 선거 문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승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제 승복을 하면 굉장히 잘한 일로 평가받는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덕을 본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그 2007년에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흔쾌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처럼 깨끗하게 승복해라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분은 작년 그 대선 때 12월 19일 날 또 이상한 발언을 하셨죠. 그렇죠. 선거 당일인데요. 문재인 후보 명의로 뭐 불법 선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면서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강력하다고 해도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비판이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보면 대선 불복 프레임이 그 하나로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천주교 정의구현 그 전북교구 사재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을 때 종북구현 사재단 이런 종북 프레임과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 세력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과 공격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정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건 정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정치 혐오 프레임하고 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불복 세력은 곧 이 정쟁으로 과거로 발목을 잡는 정쟁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불복 프레임을 종북 프레임이나 이 정치 혐오 프레임하고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변신 로봇이군요. 근데 최근에 이 프레임들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집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까지도 해요.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좀 소개를 다시 드리면요. 과거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던 발언이 졸지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억압적으로 변한 사회의 분위기다. 그 속에서 시민들도 이미 그 억압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과거에 선거 불복도 많이 하고 그 불복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2002년 대선 직후에는 당선 무효 소송, 뭐 재검표 소송 이런 것도 했고 김무성 그 의원은 내 마음속에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 시끄럽긴 했지만 이번처럼 의원직 제명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흔히 공포 정치가 지속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인 소신을 말할 권리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의 정치가 이렇게 강력한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선거가 불공정했다거나 뭐 부정선거였다면 논리적으로는 불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이코프의 말을 빌리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인해서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아예 바꿔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번 사안의 경우에 대선에 불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할 필요는 없고
질문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대선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공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답은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 OTL 5번째 주제는 취업준비생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취업 컨설팅 이야기입니다. 20대 남녀 취업준비생 2명이 각각 보험 설계사 교육과 면접 컨설팅에 참여한 뒤 그 경험기를 들려드립니다. 남자는 교육을 받은 뒤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자는 4시간 동안 면접 자세와 목소리 교정 훈련을 받았는데요. 비용이 무려 60만 원입니다. 스터디는 필수, 교육과 컨설팅은 선택이라는데 둘 다 이수하면 취업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결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슈 추적의 주제는 코레일 사태입니다.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맞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608명의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민영화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도 사회적 토론은 한사코 외면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향해 폭주하는 코레일 사태의 심층을 짚어봤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